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그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식이라고 합니다. 영화 감독으로 활동한 지는 대략 제가 좀 짧은 편이에요. 2015년부터 해서 단편 영화를 처음 이제 한 2작품 연출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2년 전에 장편 영화도 한 편 개봉하고, 그래서 지금 작품을 이제 장편 영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뭐 서울이나 타 지역보다는 부산을 연고로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현재로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으로 5년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업 세계를 설명을 드리자니까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드려야 될 말씀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영화를 만드는 사람, 그죠? 영화를 만드는 다양한 직책 중에서 영화가 좀 더 영화답고 좀 더 완성도가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점검하고 또 가장 많이 들여다봐야 될 직업군이 된 것이 이제 영화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드라마나 영화 혹은 영상 촬영할 때 현장에서 레디 액션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감독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촬영이 시작되고 끝남도 알리고, 그리고 배우들에게 연기도 지도를 하고, 또 이후에는 뭐 편집이라든지 혹은 뭐 영화의 어떤 다양한 완성도를 위한 후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관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영화가 좀 더 매끄럽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연출력을 행사하는 직업군이 영화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작 환경, 그 다음에 뭐 제작의 규모,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차이에 따라서 감독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네, 뭐 우리가 속칭 알고 있는 뭐 독립영화나 뭐 저예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과정부터, 기획 시나리오 과정부터 캐스팅, 그 다음에 촬영, 이후에 편집까지 거의 대부분의 파트를 감독이 혼자 이렇게 이끌듯이 다 책임져 가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촬영 때만 촬영의 배우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촬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만 진행을 하는 감독님이 또 계세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작가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작가님의 시나리오를 받아서 영화가 완성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그런 감독님도 계시고, 또 한 경우에는 뭐 감독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감독이 자신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감독도 일종의 을이에요. 각과 을이라는 표현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작사의 제작자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이나 제작비를 마련하면, 감독은 그 영화가 좀 더 완성도 있고 좀 더 관객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그 제작자로부터 고용된 환경 내에서 영화를 연출해서 이제 완성을 해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영화가 좋거나 잘 만들면 대부분 감독이 칭찬을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반대로 영화가 좀 작품성이 떨어진다든지 완성도가 떨어지면 또 가장 또 리스크를 많이 받는 게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직책이고, 또 쉽게 할 수 없는 직업이긴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감독으로서 또 갖게 되는 책임감도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그 단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내는 감독이면 누구나 다 훌륭한 감독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PD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프로그램 디렉터라고 해서 감독님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뭐 카메라 들고 계셔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우리 촬영 감독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감독은 그런 분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로지 영화가 제대로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영화의 완성에 쏟아붓는 직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을 조율하고 다른 스태프들을 잘 이끌어서 촬영 진행에 무리가 없이 그 역할들을 도맡아 하시는 게 바로 영화 감독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 가장 뭐랄까요, 제일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촬영 현장 가면 제일 영향력도 있고, 또 그 배우 외적으로 스텝 중에서는 가장, 그쵸, 이 배우들이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이 감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많은 이제 영화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처음 영화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선망의 대상이 이제 영화 감독을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영화를 찍고 싶다 한다면 그 찍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는 그 시작부터가 이제 감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영화를 찍어볼까, 어떤 사람을 캐스팅해서 만들어볼까, 이런 등등의 자세한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영화 제작의 과정에 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감독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라는 게 굳이 감독만 꼭 있진 않아요. 감독만 있다고 해서 영화가 되는 건 아니고, 뭐 촬영, 음향, 뭐 배우, 뭐 그 외에 음악, 뭐 조명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들의 스페셜한 분들,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감독 역할이 또 한 번 더 중요한 역할이 필요가 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각 분야별로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촬영을 할 때 그런 각각 파트별의 사람들을 잘 규합을 해서 영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단지 그냥 난 이 영화를 이렇게 찍고 싶어, 이렇게 해줘 라고 조건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스텝이나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영화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를 잘 모아서 촬영할 때 혹은 촬영이 끝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은 완성도를 위해서 잘 조합하고 잘 이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 바로 영화 감독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이 잘 완성이 돼서 잘 나오면 감독이 갖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의 뭐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지력, 능력 이런 등등에 대한 평가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존경적인 혹은 선망적인 그런 식의 대상의 직업이기도 사실은 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런 정도의 연출력을 가지기 위한 감독으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공부와 또 어떤 정도의 준비가 많이 좀 필요한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영화 감독을 하고자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생각보다는 끝까지 영화 감독을 해내는 분들이 좀 적어요. 저도 사실 지금이야 여러분들한테 영화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언젠가는 영화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직장을 들어가서 뭐 우리가 월급 받듯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별로 진행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저한테도 가끔 영화 감독이 되면 월급을 얼마 정도 버느냐, 뭐 회사를 나가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화 감독은 사실은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어떤 프리랜서로 해서 불안정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술가 혹은 창작자 그런 분류에 들어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다소 조금 안정감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런 여러 가지의 본인의 어떤 욕구,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들,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의지 이런 등등이 잘 보인돼서 빛을 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직업이 영화 감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좋아하시는 작품들을 보고 나서 본인이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고 꿈을 가지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영화 감독이 되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님이 여러분들 내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영상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영상기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들어봤지만 어떤 건지 내지는 뭐 보긴 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극장 가면 우리 항상 이렇게 스크린, 그죠? 앞에 눈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는 밝은 빛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이 막 나오잖아요.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 스크린을 통해서. 그러면 그 스크린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해서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투사라는 것이 뭐냐면 빛을 쏘아서 벽에 이렇게 반사를 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해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장치를 이제 영상이라 하고요. 극장에서는 스크린 바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탁 돌아보시면 작은 구멍에서 빛이 쫙 하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멍이 나오는 그 안쪽에 영상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그죠? 뭐 컴퓨터 모니터,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폰 화면 이런 등등의 자체적으로 그 어떤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들이 다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쉽게 영화도 접해서 볼 수 있고, 굳이 우리가 극장 영화관을 찾아가서 영화를 꼭 봐야 될 이유가 잘 없죠. 정말 보고 싶은 신작 영화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다 모니터나 TV나 혹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영화나 영상 이런 등등을 이제 많이 보고, 그래서 영상이라는 어떤 이 기계 자체가 쓰임이 갈수록 사실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실제 영화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영상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영화 탄생의 역사와 아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연도를 따지면 1895년도로 갈 수 있습니다. 1895년도가 있고 1890년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1890년도가 먼저니까 이 먼저인 때를 말씀을 드리자면 1890년도는 에디슨 아시죠,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이 처음에 키네토그라프라는 것을 발명했던 시기예요. 이 키네토그라프라는 것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그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뭐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멈춰있죠. 그냥 멈춰있는 것을 묘사를 하는 것이 그림이에요. 근데 키네토스코프라는 것은, 키네토스코프는 말 그대로 그 그림이 우리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이 움직이는 현상을 구현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영상이라는 기기가 필요했죠. 그 영상이라는 기기가 바로 시네마토그라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 공식을 같이 쓰고 있고요. 근데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889년이라는 분도 계시고 189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탄생 연도를 우리 생일처럼 정확하게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연구를 하고 개발했던 그 시기를 다 통틀어서 비슷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책에는 90년도, 어떤 책에는 89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비슷한 시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단점은 이 키네토스코프가 너무 커요. 촬영하는 장비 그리고 이걸 영상하기 위한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서 보기 위해서는 그 볼 수 있는 그 장소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영화 혹은 그런 움직이는 그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명한 에디슨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내가 발명해냈던 이 장소에서만 키네토스코프가 구현될 수 있으니 너희가 여기서 관람을 해라 라는 것이 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와서 영화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디슨의 발명품이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895년도에 프랑스에서 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류미에르 형제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발명했던 시네마토그라프라 것이 바로 영상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만든 것이 연도는 먼저 있지만 그 형태나 쓰임이 지금의 영화랑 조금 거리가 있고 또 형태가 너무 무겁고 찍는 것에 제한이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활동 사진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영화로서는 생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뒤에 말씀드렸던 1895년도에 완성했던 시네마토그라프는 지금의 영화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 시네마토그라프란 말도요, 활동사진이라는 뜻이에요. 활동사진,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외국말로 지칭을 할 때 시네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네마란 말 자체가 움직인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그라프는 그림 혹은 사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화는 뭐다?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이도 뭐 다 볼 수 있는데, 당시 1800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에는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볼거리와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을 예를 들자면 VR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류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라프를 이제 1890년대 발명해서 공개를 했을 때 에디슨이 만들었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되게 큰 카페가 있었대요. 지금의 카페랑 좀 분위기 다르지만 프랑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관람 형태의 카페나 어떤 공연장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한 1, 2분짜리의 아주 짧은 그 영상물들을 막 찍어서 보여줬던 거예요. 한
몇십 분 가까이 시간 동안 보고. 근데 내용은 정말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아기가 밥 먹고 사람들 걸어가고 뭐 그냥 열차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흑백 화면을 지금 보면 너무 조악하고 보기가 불편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이제 뭐 충격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활동 사진을 벽에 쏘아서 영화가 보일 수 있게끔 했던 그 장비를 지금 우리는 이제 영상이라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시네마토그래프의 뒤에 단어를 덧붙여서 그래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굳이 신경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통칭해서 시네마토그래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영상기의 구성 요소, 6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필름을 감아주는 릴이라는 게 있어요. 릴. 예, 우리가 단어만 들어도 뭔가 감는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죠. 릴이라는 것인데, 필름이 1초에 24장의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감겨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한율로 늘려봤자 8에서 8까지 해봤자 이게 몇 초 안 될 겁니다. 필름 길이가. 그럼 이게 몇십 배, 몇백 배의 길이를 가지고 감겨 있겠죠. 그 감아서 저장을 해놓는 관리를 하는 것을 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릴을 영상에 이렇게 탁 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릴이 돌아가면서 필름이 밑에 있는 릴로 전달되면서 우리 눈앞에 이제 영상가 되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에서 일정한 속도로 필름이 돌아가는 것을 구동시키는 구동 모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요소로. 근데 이 구동 모터도 사실 지금처럼 우리가 전력이 확보가 된 상태니까 자연스럽게 구동 모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지, 1890년대 뭐 그때 즈음에는 전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영화를 어떻게 구현시켰을까요? 우리 에너지원 중에 가장 쉬운 거 맞아요. 손입니다. 손. 그래서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영상이나 카메라를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운, 미운이 합쳐져 있는 듯한 모양새로 해서 손잡이로 이렇게 돌려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찍을 때도 이렇게 돌려서 찍고, 보여줄 영상에도 릴을 걸어서 이렇게 돌려서 릴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팔이 아픕니다. 네, 팔도 아프고 길게 못 찍어요. 그래서 옛날 영화들이 짧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찍기 위해서 짧은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영상을 영상할 때도요, 요거를 혼자서 돌리는 게 아니고 몇 명이 돌아가면서 돌립니다. 네,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그리고 스냅을 너무 크게 주면 힘들겠죠.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손목만 회전해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뒤에 전기의 보급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또 우리 발명왕 에디슨 아저씨가 그걸 그냥 두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전기를 보급하고 개발을 하시면서 그런 등등의 영상의 모터, 또 그리고 전기가 보여질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함께 개발을 하셔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는 당시의 과학기술 중에서 가장 첨단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현대에서는 그와 똑같은 방식의 이제 모터가 들어가서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 필름의 영상을 스크린에 투여하기 위한 프레임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프레임 장치가 뭐냐면, 필름도요, 사실 이 프레임, 즉 사각 틀이 있습니다. 화면이. 우리가 TV나 모니터를 보더라도요, 이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틀이 있고, 이 모든 틀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필름을 카메라에서 찍을 때도요, 그 프레임에 맞게끔 찍어요. 맞게끔 찍지만, 예전 카메라들은요, 그런 프레임을 명확하게 딱 적정한 수준에서 찍는 게 잘 안 됐었어요. 찍긴 찍지만, 어떤 거는 약간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조금 좁기도 하고, 혹은 필름을 영상에 걸기 전에 현상 과정을 거칠 때 그게 왜곡돼서 보여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빛을 투사를 시킬 때 그 프레임을 정확하게 지정을 안 해놓으면 빛이 확 퍼지겠죠. 그러니까 퍼진 상태에서 우리가 영화를 스크린에서 보면 영화가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빛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우라가 막 생기듯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정확하게 구별을 지어놔서 투사를 시켜야지 우리 눈이 뭐 TV나 모니터를 보듯이 영화 스크린도 정확하게 사각형 내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프레임 장치이고요. 그러면 그 프레임 안에 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요소인 램프가 필요합니다. 램프도 사실 이제 전기와 연관이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없으니까 뭘로 했었을까요? 촛불로 했었어요. 근데 촛불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 앞에 그 렌즈를 답니다. 그 촛불의 광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램프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 공급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램프 자체에 예전에는 뭐 필라멘트라고 그러죠. 뭐 이런 등등의 다른 것들,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들을 넣어서 전기를 공급시키면
엄청나게 강한 전기를 착 하고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램프를 보면 안 돼요. 사람 눈으로 직접. 네. 그냥 보는 거야 상관없는데 투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눈을 보잖아요. 눈이 실명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큰 스크린에 빛을 투사하려면 그 광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맨눈으로 보는 순간 눈이 원전치가 않겠죠. 그래서 간혹 궁금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확 렌즈나 램프를 직접 맨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한 또 빛이 세면 세수록 거기가 어떨까요? 되게 뜨겁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사기를 다루는 직군이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영사기사라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영사기사를 위한 시험도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영사기사 자격증을 딴다. 우리가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듯이 영사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만 극장 영사실에 들어가서 영사기를 만지게끔 했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램프나 렌즈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가지신 직업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제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필름으로 했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사기사의 직업군에 갖고 있는 그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요소가 옵티컬로 기록된 음향을 재생시키는 음향 램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필름은 가쪽에 검은색 줄이 쫙 있어요. 줄. 그 줄에 뭐가 들어있느냐?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를 음파를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하려면 그 소리를 읽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 검은 선을 읽기 위한 장비가 음향 램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거를 읽으면서 소리가 음파로 전달이 되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초창기 영화에는 무성 영화였기 때문에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손으로 돌리고 영화가 나오면 그 사이에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공연처럼.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기술 개발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영화가 사운드를 넣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되면서 필름에다가 바로 그런 식의 띠를 입혀서 사운드를 넣는 방식을 취했던 거예요. 그것도 되게 짧았습니다. 몇 초 안 됐던 되게 짧았지만 지금 이제 그 기술력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필름에 단지 그냥 긴 선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뭐 하나의 파일이라든지 되게 간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개발이 되었죠. 아무튼 이제 그러한 식의 음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이제 음향 램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사이즈에 포커스를 맞추는 렌즈. 이제 나오네요. 제가 아까 램프 말씀드리면서 렌즈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렌즈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커스를 잡는 거잖아요. 무슨 포커스를 잡느냐. 앞에 스크린에 투사된 영상이 흐릿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광량이 엄청나게 좋아서 빛이 세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 빛을 잘 제어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보는 그 거리에 맞게끔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렌즈라는 거죠. 그래서 렌즈의 어떤 그 위치와 거리를 조절을 해서 선명하게 맞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관이나 극장마다 조금씩 거리가 달라요. 어떤 거리가 다르냐면 영사기가 빛을 투사하는 그 사이의 거리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가까운 데도 있고 아예 먼 데도 있겠죠. 그러면 포커스는 결국 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에 맞게끔 앞에서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렌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정도의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야지 움직이는 사진, 즉 시네마토그래프, 영화를 볼 수 있는 영상기가 구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서 실제 영상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실제 아까 그럼 이제 빛이 투사되는 방식의 영상기까지는 조금 안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영상기와 아주 과학적으로 유사하고 잘 만들어진 우리가 모형 영상기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거고요. 이제 그거를 만들어 보고 활동 사진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영화의 기술적인 측면이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 발전이 되었는지까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제가 좀 설명이 길거나 어려우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좋은 영화를 찍어서
영화 극장에서 재영화로 한번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